지금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어요. 작년입니까? 일본에서도 아베 전 수상이 20대인가 30대 그 청년이 쏜 흉탄에 맞아서 숨진 바가 있습니다. 그 청년이 한 말이 본인의 어머니가 가정의 수입을 다 그 특정 종교에 갖다 바치고 그래서 생활이 참 너무 힘들었다. 그래서 이 정치인들이 문제였다고 하면서 사제총을 만들어 가지고 그 지방에 연설을 하러 왔던 그 아베 전 수상 뒤쪽에서 총을 발사해 가지고 아베 수상이 숨진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 뭐 경호 문제도 많이 이야기가 되었죠. 왜 이 뒤쪽이 오픈되어 있는데 경호원들이 거기 없었냐 뭐 등등. 근데 그때도 문제가 됐던 게 통일교였습니다. 이번에 권성동 전 의원이 구속된 것도 통일교와 관련이 있죠. 근데 지금 며칠 전부터 이제 나오는 이야기들이 1번 그 기사 한번 올려보세요. 친명계 전 의원. 지금은 현직 국회의원은 아닌데 아마 직전 국회의원이었던 모양입니다. 초선이었던 것 같은데 이 민주당의 친명계 전 의원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지금 누군지 아직 그 밝혀지지가 않아요.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사람이 통일교의 어떤 탑3 통일교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에게 연결고리가 되었고 또 주요 인물 통일교의 주요 인물에게 당직을 맡겼다. 뭐 이런 지금 아침에 보도가 나서 전부 이게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 권성동 의원 구속과 관련해서 지금 윤영호라는 통일교 전 세계 본부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그 민중기 특검, 김건희 특검 있지 않습니까? 민중기 특검 조사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건 이제 한 이틀 전부터 나온 이야기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당시 민주당 의원 2명에게 각각 수천만 원의 금품을 전달했다. 이 A씨라는 이 사람, 그러니까 전 초선 의원, 민주당의 초선 의원, 초선 시절인 2016년부터 민주당 인사들과 통일교 사이의 연결고리가 이 사람이다. 근데 이 사람은 현역 의원 때 통일교의 초대 교주인 문선명 총재의 제삿날에 참석하는 등 뭐 인연을 과시했다고 합니다. 또 이 중앙일보 단독 보도를 보면 이런 말도 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 한 사람 말인데 2023년 4월에 이모라는 통일교 무슨 행정정책실장이 있는데 민주당의 세계 한인민주회의 부의장을 맡은 일이 있었다. 근데 이 과정을 요 직전 초선 민주당 국회의원이었던 A씨라는 사람이 이 과정을 주도해서 성사시켰는데 당시에 사람들이 놀랬다는 거예요. 기독교, 불교, 천주교, 원불교 이 4대 종교가 아닌 생소한 여기 멘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멘트를 인용하는 거예요. 당시 주요 종교가 아닌 생소한 2단 종교인에게 당직을 맡기는 게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민주당 내부에 꽤 있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보도를 보면은 지금 그 박지원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지금 멘트를 아주 세게 하고 나와요. 오늘 아침에 경향신문을 보면은 박지원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침 일찍 이 기사가 떴어요. 민주당에 통일교 자금이 들어왔다면 다음 기사를 올려보세요. 2번 기사. 예. 민주당에 통일교 검은 자금이 들어왔다면 검은 손이 들어왔다면 파헤쳐야 된다. 공격이 최대의 방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지금 아니 박지원 이 사람이 민주당 내부에서는 뭐 정치구단이라고 하면서 상당히 전후 좌우를 잘 살피는 그런 정치꾼이다. 이런 뭐 비판이 있잖아요. 이 사람의 입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민주당에도 통일교의 검은 손이 들어왔다면 파헤쳐야 한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깨끗하다. 전혀 공감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네요. 그러면서 이재명이 정교분리 원칙을 강조하며 해책까지 언급하신 그 뜻을 저는 알 것 같다. 오동잎 떨어지면 가을이 온 것을 알아야 된다.
민주당에도 통일교의 검은 손이 들어왔다면 파헤쳐야 한다. 가장 큰 이슈가 될 것이다. 지금 이게 상당히 심각하게 보고 있는 거죠. 그죠?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관련 기사들을 이렇게 좀 보면은 지금 어제 한겨레 신문 보도 보면은 한 15명 리스트가 있다고 하죠. 그죠? 15명. 그러니까 통일교가, 그러니까 이제 통일교 측이 여당이 되는 권력, 그러니까 뭐 윤석열 정권, 문재인 정권, 이재명 정권, 여당이 되는 권력에 줄을 대어서 자신들의 뭐 어떤 선교 사업이나 어떤 종교 사업에 어떤 뭐 유리한 국면을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것 같은데요. 오늘 아침에도 이 동아일보에 보면은 구체적인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보시면은 이 윤영호라는 방금 이야기한 조사받고 있는 이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 본부장이 거론한 민주당 관계자는 15명이라는 거예요. 15명. 그 중에 이제 이 다른 기사들에 없는 아주 구체적인 팩트가 적시되어 있습니다. 동아일보 오늘자 기사는 보면 민주당의 영남권 중진 의원, 민주당의 영남권 중진 의원이면은 대구에는 민주당 국회의원 없잖아요. 그럼 결국 경남인데, 또는 부산인가? 부산의 중진권 민주당 의원이라면 전재수밖에 없죠. 지금 해양수산부 장관. 그럼 경남에 있죠. 또 경남에. 경남 김해에도 있고. 그죠? 그 민주당의 영남권 중진 의원이라면 부울경이죠. 부울경. 대구 경북은 영남 민주당 중진권 의원이 중진 의원이 없으니까. 자, 그런데 이 사람에게 이 A 의원, 영남권의 중진 의원입니다. 2018년 19년 사이에 현금 4천만 원과 1,000만 원짜리 시계를 건넸다고 합니다. 아, 또 시계는 왜 이렇게 비싼 시계는 왜 이렇게 좋아하지 전부 다. 제가 차고 있는 이 시계는 저 KBS 다닐 때 우수 직원상으로 받은 시계인데 이거 한 10만 원, 20만 원 하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좋습니다. 이 갤럭시 국산 시계. 아주 고장 안 납니다. 배터리만 바꾸면 잘 나가는, 한 20만 원 하려나? 1,000만 원짜리 시계 차면은 손목 안 무겁나 그거? 무거워서 이게 활동이 힘들 것 같은데. 전직인 B 의원에게는 2020년 3천만 원을 건넸다는 것이 윤 전 본부장의 주장이다. 그러면 이거 몇 년 안 됐잖아요. 2018년이면 7, 8년밖에 안 됐네. 그죠? 자, 그리고 이 두 명의 의원은 A, B, 돈도 받고 시기도 받고 한 이 의원들 배지는 통일교 고위 간부가 한학자 총재에게 직접 보고를 할 때 특별 보고 문건에도 이름이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근데 동아일보가 그 의원들한테 전화를 해보니 사실 무근이다. 나 모른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또 이 윤영호 본부장이라는 사람이 지금 그 김영란법 혐의 이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 했대요. 2017년에서 2021년까지, 그게 언제입니까? 문재인 정권 때죠. 문재인이 2017년 5월 집권 아닙니까? 국민의힘보다 민주당에 가까웠다. 통일교가. 왜? 그때 문재인이 여당이니까. 현 정부, 그러니까 현 정부는 또 이재명 정권이죠. 이재명 정권의 장관급 인사를 포함한 4명과 국회의원 리스트를 특검에 말했다. 그 특검이 알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그 외에도 통일교 고위 간부들과 지구장이라고 있는 모양입니다. 뭐 지역위원장이겠죠. 이 사람들이 지방선거에 출마한 3년 반 전에 민주당 소속 후보들에게도 법정 최대 후원한다인 500만 원씩 후원한 정황도 포착했다. 이게 지금 오늘 여의도 정가를 때리고 있는 기사입니다. 그런데 조선일보 기사를 하나 보면 또 이런 게 있습니다. 2022년 대선 때 이재명과 윤석열 후보가 붙었을 때, 이때는 통일교가 그때 사실 뭐 아주 근소한 차이로 0.73%입니까? 0.73%포인트 차이로 윤석열 대통령이 이겼죠. 그러니까 양쪽에 다 돈을 댔다는 거예요. 양쪽에 다. 이재명, 윤석열. 그런 통일교 여당 후원 녹취, 즉 민주당 쪽을 후원했다는 녹취가 있는데
민중기 특검이 이걸 뭉개버렸다는 거예요. 뭉개버렸다는 겁니다. 이 특검의 편파성이 나오는 거죠. 지금 특검의 편파성. 윤용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2022년 3월 윤석열 이재명이 붙었을 때, 이재명 윤석열이 붙었을 때 여야 양쪽의 정치 자금을 다 댔다, 이런 이야기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권성동 의원이 지금 구속됐잖아요. 그죠? 그럼 민주당에도 누군가 문제가 있는 사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그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증거로 제출된 녹취록이 한 43분짜리가 있답니다. 43분짜리. 그런데 지금 그 민중기 특검의 이 자세를 보면은 상당히 관련 신문 스크랩을 제가 한번 사진을 띄워볼게요. 예, 첫 번째 그래픽 한번 보세요. 편파 자초한 특검, 통일교, 민주당에도 헌금, 공소시효가 만료 임박했다. 민주당에도 현금을 줬는데 공소시효 지나면은 수사를 할 수 없으니까 그 기다리고 있나 지금? 이런 기사가 지금 어제 한겨레 신문에 떴습니다. 그 다음에 그거 내리시고, 지금 그 민중기 특검 같은 경우에 오늘 조가신문에 일제히 다 굉장히 두들겨 맞고 있어요. 왜냐하니까 이 별건 수사가 많다는 거예요. 별건 수사. 자, 1번이 뭐예요? 문제가 편파 수사죠.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잡아넣는데 민주당 국회의원은 안 잡아넣는다. 윤용호라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이 이야기를 했어. 특검에. 문재인 시기 때 15명 리스트가 있고 한 명에게 뭐 1,000만 원짜리 아주 비싼 시계도 주고 뭐 정치 자금도 몇 천만 원 줬다. 근데 그건 수사를 안 해. 응? 그런데 민중기 특검이 뭐라고 하느냐? 민주당은 수사 대상 아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뭐라고 했느냐? 특검 관계자가 어제 브리핑하면서 뭐라고 했느냐면요. 진술 내용이 인적, 물적, 시간적으로 볼 때 명백히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이를 수사기관에 인계할 예정이다. 이게 뭔 소리입니까? 아니, 민중기 특검 관계자 여러분, 별건 수사 할 수 있게 돼 있잖아. 3대 특검은 김건희 특검 쭉 수사하다가 다른 게 뭐가 발견되면 수사할 수 있도록 특검법에 명시돼 있잖아. 별건 수사 할 수 있게. 근데 왜 이거 별건 수사 안 하지? 지금 별건 수사로 잡아넣은 게 민중기 특검 같은 경우 이 보도에 보면은 잡아넣은 피고인의 약 70%가 별건 수사로 영장 쳤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김건희를 잡아넣으려고 특검을 했는데 김건희 여사하고 상관이 없는 다른 사람 잡아넣은 게 벌써 70%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 민주당은 왜 손 안 대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풀어놓은 사냥개다, 이런 비판을 싸도 싸다는 거예요. 이게. 자, 또 다른 보도를 보면 민주당 사건에 대해서만 유독 소극적으로 해석해 수사하지 않으려는 것 같다. 여기 뭐 김건희 특검 별건 수사 주요 사례들도 나오는데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도 김건희 특검 하다가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이것 때문에 구속됐습니다. 뭐 그리고 뭐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 뭐 등등등 삼부토건 주가 조작에 김건희 여사 관련성을 못 찾았다는 거예요. 근데 김건희 여사 관련성을 못 찾고 다른 사람들 다 잡아넣었다는 거예요.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 뭐 알선 브로커 뭐 등등등. 특검이 지금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특검 측은 이렇게 안 돼요. 뭐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 행위 조항을 거론하면서 수사가 정당하다. 근데 국민의힘은 지금 민주당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서 전면 재수사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장동현 국민의힘 대표 같은 경우에 민중기 특검, 김건희 특검 이 행태를 명백한
정치 공작이자 처벌받아야 할 위법 행위다. 이 정도면 특검해버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관련 그래픽 한번 봅시다. 얼마 전에 추경호 전 원내대표 영장 청구했다가 기각됐습니다. 영장 기각률이 얼마? 46%. 여러분, 영장 기각률이 46%면은 영장 10건 치면은 5건이 기각된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럼 이건 뭐예요? 낙제 점수죠, 이거. 총알 10방 쐈는데 5방밖에 못 맞춰. 그럼 이 낙제지. 최소 7방은 맞춰야지. 예? 지금 다른 일반 형사사건하고 비교한 그래픽 한번 보세요. 그 다음 거. 요건 추경호 원내대표가 영장 기각되기 전에 법률신문에 난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요 내란 특검에 지금 직전에 그 기사 보면은 46%라고 돼 있죠. 기각률이. 그러니까 요거는 추경호 원내대표 영장 기각되기 전에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내란 특검이 41.7에서 46%로 높아지는 거죠. 김건희 특검 31.8. 순직 해병 특검 90%. 그러니까 영장을 10건 쳤을 때 기각이 되는 비율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내란 특검은 46%, 김건희 특검 30%, 순직 해병 특검 90%. 그런데 이게 일반 형사 사건하고 비교하면 어떻게 되느냐? 일반 형사 사건 저기 보세요. 구속영장 기각률 18%, 17%, 18%, 20%. 높아봤자 22.9%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소리냐? 수사가 완벽하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구 영장 친다 이 소리입니다. 지금 마구 영장 친다 이 소리예요. 걸리면 그냥 영장 친다 이거예요. 참 이게 이해가 안 되죠. 뭐 이런 수사를 왜 하냐 이거. 이런 특검을 번개불에 콩 볶아 먹는 특검. 그 다음에 내란 특검 같은 경우 한번 봅시다. 내란 특검. 그 다음 그래픽. 내란 특검도 구속영장 청구를 많이 했는데 기각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파란색 있잖아요. 파란색이 다 기각된 겁니다. 김용대 드론 작전 사령관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으로 영장 청구했는데 기각.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기각.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두 번 청구했는데 2번 다 기각.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황교안 전 국무총리 내란 선동 및 공무집행 방해 기각.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기각. 이런 식으로 기각이 된다 이거예요. 이게 얼마나 수사가 허술하게 이루어지느냐 그러면 이게 그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어제 참 밤에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어요. 특검이 그러니까 내란 특검 말하는 겁니다. 내란 특검이 피고인들에게 좀 자기들 특검에 좀 유리한 진술을 해주면은 뭐 형을 좀 깎아준다든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영화에 보면 잘 나오죠. 뭐 범죄 스릴러 영화, 뭐 법조 관련 영화 보면 플리바게닝이라고 합니다. 그 플리바게닝. 그거 관련해서 어제 김계리 변호사가 저녁에 급히 영상을 올린 게 있습니다. 큰 내용은 큰 줄기는 두 개예요.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뭐 드론 띄워가지고 뭐 평양에 드론 보내가지고 이 공격을 유도해가지고 뭐 외환죄를 적용하려 했다가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이적죄로 기소를 했다. 이 내용 하나 하고 노상원 정보사령관에게 플리바게닝법이 시행되기 전에 회유를 했다. 이 내용이 나옵니다. 약 한 2분 정도 되는 분량의 본인의 김계리 변호사 멘트 한번 들어보시고 제가 또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노상원 씨는 계엄에 있어서 현재 군인은 아니었고 계엄 이후에 뭐 그 사람이 불명예 제대를 했다 내지는 뭐 점을 보는 사람이다.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잡다하게 지저분한 기사들이 되게 많았죠.
근데 그분이 오늘 이제 증인으로 이제 출석을 하셔서 증언을 하셨는데, 특검 측이 대통령님에 대하여 없는 사실을 진술하면 당신에 대한 처벌을 감면해주겠다라는 진술 해유 정황에 대해서 증언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신문을 했어요. 있었던 사실관계에 대해서 진술을 해달라라는 걸 회유한 거냐, 아니면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서 증언하게 한 거냐라고 물었더니, 자기는 모르는 사실, 자기와 상관없는 사실을 불러줬다. 부르는 사실을 사실대로 진술을 해주면 당신의 어떤 지금 재판받고 있는 것들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솔직히 거부하기 어려운 제안을 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누구누구는 다 했는데, 다 넘어갔는데 왜 당신만 제안을 받지 않느냐 라고 이제 특검 측이 회유를 했다라고 해요. 사실 언론에 이제 어나운스가 된 거는 여인영 전 사령관과 이제 그 노상원 씨에 대해서 플리바게닝이 있었다, 플리바게닝 제안이 있었다라고만 기사화가 됐고,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그 누구누구는 다 넘어갔는데 그 누구누구가 누구냐라고 했더니 이제 말씀은 하지 않으세요. 그렇지만 상당히 많은 수의 군인들이 다 넘어갔다라고 이제 진술을 했어요. 대통령님에 대해서는 사실 처음에 이제 외환, 적국과 통모하여 외환 혐의로 이제 그 수사를 진행했었는데, 사실 외환으로 기소하지는 못하고 일반이적으로 기소가 됐어요, 결국은. 그리고 지금 이제 구속이 1월 달에 만료가 되어 가는데, 그 외환 혐의에 대해서 추가로 영장을 발부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12월 23일 날 영장 실질 심사가 예정이 되어 있어요. 영장을 신문을 하는 것이 예정이 되어 있어요. 이 영장에 있어서 그 노상원 씨의 어떤 그런 진술을 만들어내려고 했던 거죠. 노상원 씨에 대해서 어떤 뭐 강압이 있었던 건 아니고, 좋은 말로 커피도 한 잔 타주고 하면서 이제 노상원 씨에 대해서 피의자인데 뭐 피의자라고 부르지도 않고 이제 뭐 장군이라고 부르면서 우리가 뭐 도움받을 것이 많다라고 하면서 좋은 말로 구슬렸겠죠. 그러나 노상원 씨는 그 플리바게닝 제안에 대해서 거절을 했고, 그때 뭐 왜 당신만 이 플리바게닝 제안을 거절하냐라는 뭐 특검 측에 수차례 제안이 있었다고 해요. 이 플리바게닝 제도가 도입이 된 것은 9월 26일이에요. 특검법이 개정이 돼서 개정 특검법이 시행이 된 것은 9월 26일입니다. 근데 특검 측이 노상원과 여인영 사령관에 대해서 플리바게닝 제안했다는 것은 9월 16일날 기사가 떴어요. 그때는 국무회의를 통과하기도 전이에요. 지금 이제 특검이 이 계엄의 국무회의에 대해서도 굉장히 시비를 삼고 있잖아요. 근데 이 개정 특검법에 있어서 국무회의를 통과하기도 전에 이런 플리바게닝을 제안하는 것을 기사화할 정도로 너무나 당당하게 버젓이 위법을 저지르고 있었던 거죠. 플리바게닝이라는 제도 자체가 특검법이 규정이 된 것도 저희는 위헌을 다투고 있어요. 규정이 된 것도 위헌을 다투고 있는데, 규정이 돼서 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특검은 버젓이 이런 위법을 자행하고 있었던 거죠. 심지어 없었던 사실을 작출해서 특검이 불러주는 대로 진술을 해주면 너의 죄를 사하해주겠다, 이런 짓을 한 거죠. 네, 여러분 이거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자, 그 그래픽을 내리십시오. 그러니까 그 노상원 정보사령관을 회유하기 위해서, 소위 말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때려잡을 수 있는 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면 당신에게 유리하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플리바게닝이라는 것이, 그죠? 수사에 협조한다는 것이 아주 객관적이고 드라이한 어떤 임의적이고 자의적인 뜻이 없는 표현이라면, 좀 주관적으로 해석하면, 야, 윤석열 대통령 때려잡을 수 있는 그에게 아주 불리한 진술을 하게 하면 당신 풀어줄게, 이거 아니에요, 결국은. 응? 근데 그 플리바게닝법이 실행되기 전에 이미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김계리 변호사가 본인의 TV에 올렸고,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사들이 어젯밤 기자회견을 해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관련 보도를 이렇게 보면은 천천히, 이게 좀 이런 건 좀 천천히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내란 특검법 제25조는 해당 사건에 관한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하는 주요 진술이나 증언, 이거 뭡니까? 쉽게 이야기하면은 지금 내란 특검법, 조은석 특검법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영원히 묻어버리는 이 증거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진술 증거라도 그거 내놔라, 이 소리죠, 그죠? 그거 내놓으면 살려준다, 이 소리죠. 그 밖에 자료 제출 행위에 대해서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즉 윤석열 대통령을 영원히 감옥에서 못 나오게 하는 어떤 진술이나 증언을 하면 너는 형을 감해주거나 빼준다, 이거 아닙니까? 그게 플리바게닝 아닙니까? 그런데 이 조항이 포함된 특검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 보도는 유시스 보도입니다. 시행되기 전에 장모 특검보라는 사람이 진술을 회유했다고 노상원 전 사령관이 증언을 했어요.
해당 조항이 포함된 특검법은 조금 전 김계리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8월 25일 날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고 그리고 9월 26일에 시행이 되었는데 아까 보셨죠? 신문기사가 9월 16일에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 시행하기 열흘 전부터 가서 플리 바게닝으로 사람들을 회유했다 이거예요. 결론은. 자, 제가 조금 이따 특검 쪽에 반론도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근데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노상원 사령관의 멘트 이런 겁니다. 플리 바게닝법이 나오기도 전에 특검 측에 제안이 있었다. 누구도 어떻게 했는데 정확한 용어는 생각 안 나는데 넘어갔다고 했나. 하여간 다 굴러보겠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노상원, 제가 조금 이따 노상원 전 사령관 인터뷰도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기는 플리 바게닝에 넘어가지 않고 진술을 안 했는데 거기 잡혀간 군인들 다 플리 바게닝에 넘어갔다 이 소리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때려잡는 이 진술하면 형을 좀 낮춰주거나 빼줄게 다 넘어갔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감옥에 수감되어 있으면 절대적으로 불리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도 위축되고 다 넘어갔다는 겁니다. 그 강인한 군인들조차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강요는 안 했다. 이 노상원 전 사령관 이야기입니다. 강요는 안 했다. 뭐 욕설을 하거나 두드려 패거나 밥을 안 주고 굶긴다거나 그런 것은 없었다. 플리 바게닝 전에 라포라고 하나? 뭐 이런 이상한 용어를 쓰더라. 특검에서 실명을 몇 명 거론했는데 참 너도 회유됐구나 생각을 했다. 즉 자기의 후배라든지 동료 장군들이 또는 뭐 영관급 장교들이 다 회유됐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진술 제안을 했는데 당신도 잘 생각해 봐라. 이렇게 특검 측에서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즉 다른 사람들은 다 저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해서 자기들은 빠져나가는데 너는 바보같이 진술을 안 하면 너만 형 그대로 나오고 감옥에서 아주 오래 있을 수 있다. 이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겁박을 한다는 거죠. 또 나도 말하고 싶은데 내가 말하면 나의 재판에 칼이 들어온다. 내가 여기서 얘기하면 나의 재판에 영향을 심각하게 미칠 수 있다. 라면서 진술을 안 했다고 합니다. 또 그 평양에 뭐 무인기 보냈다는 드론기 있잖아요. 무인기 관련해서 수사받을 때도 검사실에 자기가 있는데 노상원 전 사령관이 검사실에 있는데 특검이 어디 갔다 오더니 야 누구 증언 가지고 왔는데 들어보니까 다 아는 사람이었다. 이거 이제 어떻게 보면 심리적인 회유일 수도 있습니다. 야 홍길동이는 저렇게 이야기하고 홍길순이는 저렇게 이야기하고 윤석열 대통령이면 다 시켜가지고 그냥 사실상 내란이라고 하던데 왜 노상원 너는 이야기를 안 해? 이런 거죠. 일종의. 뭐 이런 게 수사 기법일 수도 있죠. 그래서 플리 바게닝법 시행 공표 전에 제안한 것은 맞다. 한 2번 정도 했다. 그러니까 지난 9월 26일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2번 정도 자기에게 회유를 했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해서는 이 법이 공표된 이후에 외환죄 관련해서 했다. 이제 이렇게 나오니까 윤석열 대통령 측 배보윤 변호사, 배이철 변호사 뭐 등이 지금 뭐 여기 문제를 제기했는데 요 이야기하기 전에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국군정보사 사령관 인터뷰를 한번 들어보죠. 한번 볼까요? 인터뷰. 구삼의 준장은 2024년 10월에서 11월경 증인과의 통화 과정에서 증인이 내가 대통령도 잘 알고 있다 라고 두세 번 이야기하였고 2024년 12월 3일 롯데리아에서 만났을 때도 며칠 전에 대통령을 만났다. 내가 대통령한테 갔을 때 대통령이 나한테 거수경례를 하면서 사령관님 오셨습니까? 라는 얘기까지 했다 라고 말하며 피고인과의 관계를 약간 뻐기듯이 자랑하듯이 얘기했던 기억이 있다.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구삼의 준장의 진술이 맞습니까? 저는 대통령을 대통령님이라고 호칭하지 대통령이라고 호칭은 안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구삼의 준장의 진술이 틀렸다는 말씀이신가요?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네, 이 노상원 정보사령관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실 그 언론에서 노상원 정보사령관에 대해서
상당히 이미지를 뭐 점술이나 보는 점술사 뭐 비스무리하게 그렇게 이분의 이미지를 먹칠을 한 바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진술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면은 지금 마지막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는 윤석열 대통령님을 대통령님이라고 했지 대통령이라고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노상원 정보사령관이 지금 아주 처절하게 외로운 투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배보윤 변호사. 특검법이 플리바게닝을 도입했다고 해도 이건 위헌적 조항이다. 특정 당사자에 대해서 회유해서 증언하도록 한다는 것은 실체 관계를 왜곡하는 것이다. 베이첼 변호사. 특검의 불법 수사가 드러났다. 송진호 변호사. 노상원 전 사령관이 특검에서 외환 관련 조사를 받을 때 플리바게닝과 관련된 법이 통과되기 전에 조항을 읽어주면서 윤석열 대통령 및 김용현 국방장관과 관련된 중요한 핵심 사항 4가지만 진술해 주면 유리한 처분을 해주겠다는 제안이 들어왔다고 했다. 이 사건이 정당한 수사에 의한 정당한 기소인가? 배보윤 변호사. 임의성 없는 자백의 경우에는 증거 능력이 없다. 특검이 위헌과 불법적인 수사를 하고 있다. 수사 절차가 불법이라는 것이 밝혀졌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특검팀은 이 반론입니다. 특검팀의 반론입니다. 그게 아니고 9월 26일 법 시행 전후에 브리핑을 했는데 내란의 진상규명을 위해 필요한 조항이라고 강조하면서 관련자들에게 적극적인 협조를 공개적으로 부탁한 바 있다. 이렇게 반론했습니다. 자, 근데 이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과 노상원 등등 내용을 들어보면 특검 측이 군인들, 쉽게 하면 지금 구속되어 있는 군인들을 상대로 상당한 플리바게닝을 한 것은 맞는 것 같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장관을 영원히 감옥에서 못 나오게 하도록 그들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면 니들은 형을 감해 주거나 빼줄게 뭐 이런 게 플리바게닝 아닙니까? 그런 어떤 시도들이 있었던 건 맞는 것 같다.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이 특검의 지금 여러 가지 문제 중에 지금 보세요. 첫 번째, 민주당 통일교 자금이 정치 자금이 민주당에도 흘러갔는데 민주당은 손대지 않는다. 편파 수사. 두 번째, 노상원 정보사령관의 재판 과정을 보고 어제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말한 걸 보면 회유도 했다. 회유. 너 살려주거나 빼주거나 형을 감형해 줄 테니까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용현 국방장관 한 방에 보낼 수 있는 유리한 진술 증거를 좀 내놔봐. 그래서 누구는 넘어갔다는 거예요. 누구는. 근데 그 이야기를 노상원 정보사령관이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면서 노상원 정보사령관은 법정에 나와서 뭐라고 합니까? 진술 거부합니다. 특검이 뭐 물으면 진술 거부합니다. 계속 진술 거부했어요. 진술 거부합니다. 근데 언론에는 뭐라고 이렇게 헤드라인을 뽑아요? 귀찮으니까 진술 거부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귀찮으니까라는 말이 아니고 진술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하는 말이 나는 윤석열 대통령님이라고 표현하지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표현하지 않는다. 누가 진정한 군인일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편파 수사에 회유에다가 또 하나 뭐냐? 그 다음 그 그래픽 사진 올려보세요. 인권위 양평 공무원의 진술 강요 있었다. 특검 수사관 고발. 이건 뭡니까, 여러분? 이거 때문에 살인 특검이다라는 이야기 나왔잖아요. 지금 양평 공무원이 극단적 선택을 했잖아요. 그 사람이 자신의 형에게 남긴 그 유서를 보면 내가 하지도 않았던 걸 했다고 이야기하라고 한다. 뭐 반말을 한다. 밤 9시 이후에는 심야 조사 못하게 돼 있는데 새벽 1시 반인가까지 데리고 있고 뭐 사람을 갖다가 그냥 뭐 물건 취급하고 뭐 이래서 너무나도 기분이 상하고 힘들어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편파 수사, 회유 수사
그 다음에 인권을 거의 무시하는 이런 살인특검, 이거 이제 내리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12월 28일 날까지 모든 특검의 그 상황이 종료됩니다. 특검 시한이 끝나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오늘도 사설에, 중앙일보 사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당, 그러니까 여당 민주당하고 통일교 의혹에는 눈 감은, 지금 세 번째 기사 한번 올려보세요. 통일교 금품 지원 의혹, 특검은 수사대상 아님. 뭐 이 내용인데, 중앙일보 사설에도 이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민주당 인사에 수천만 원 진술 나왔는데도 특검이, 민중기 특검이 수사를 외면한다. 정치적인 중립 의무 저버리면 수사 신뢰성 의문이다. 뭐 이건 뭐 하나만한 이야기인데, 원래 그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김경수 드루킹 특검 있죠. 그거는 그 당시에 문재인 정권 시기에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이 특검보를 지정해서 수사한 겁니다. 특검이란 것은 여당에 좀 불리할 수 있는 사건을 수사하는 게 특검이에요. 그래서 야당에서 추천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돼 있어요? 민주당과 조국당이 특검보를 지정하죠. 국민의힘은 지정을 못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여당이냐? 야당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특검의 탈을 쓴 사실상 여당 권력의 사냥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중앙일보가 뭐 이런 사설을 쓰고 있는데, 여기도 보면 15명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전현직 국회의원 2명에게 수천만 원씩 지원했다. 뭐 1,000만 원짜리 시계도 줬다고 하죠. 아까 보니까 출판 기념회, 책 구매 등으로 후원을 받은 민주당 의원이 15명에 이른다. 양평 공무원의 진술 강요. 뭐 지금 그 양평 공무원 조사했던 특검 관계자 경찰관들인데, 한 명은 고발됐고 3명은 수사 의뢰됐습니다. 고인의 유서에 보면 안 했는데 계속 했다고 해라, 누가 시켰다고 해라, 책임을 떠넘긴다, 다그친다, 반말로 얘기한다, 회유와 강압에 너무 힘들다라는 표현이 고인의 유서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불러놓고 하지도 않은 짓 했다고 이야기해라. 그 진술하면은 그게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용현 국방장관에게 불리한 진술이 되는 거죠. 누가 시켰다고 해라. 윤석열 대통령이 시켰다, 김용현 국방장관이 시켰다. 그 이야기를 해라. 그래야 두 사람을 영원히 감옥에 가둘 수 있으니까. 그래서 노상원 정보사령관 같은 경우는 진술 거부하는 묵비권 행사로 지금 버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기사 올려보세요. 민주당이 3대 특검을 언제까지 가져가느냐. 3대 특검 종료일이 12월 28일입니다. 이달 28일입니다. 그런데 이달 28일 3대 특검이 끝났는데 2차 종합특검을 또 하겠다는 거예요. 이 민주당 정청래가. 어제 민주당 정청래가 한 말입니다. 최고위원회에서. 이달 28일 조은석 특검을 끝으로 3대 특검, 조은석 민중기 해병대 특검 활동 기한이 모두 종료되는 즉시 2차 추가 종합특검을 실시하겠다. 2차 특검은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선거 전까지. 이게 지금 이렇게 되면 보세요. 조은석 민중기 특검은 180일 동안 6개월 했습니다. 6개월. 해병대 특검 같은 경우 150일, 5개월 했습니다. 그럼 2차 종합특검을 하게 되면은 석 달을 더 필요하다. 석 달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특검을 갖다가 6개월씩 반년씩 하고 거기다 또 석 달 추가지고 뭐 1년 내내 특검한다 이 말입니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이게 지금. 결국은 공포 정치하겠다는 소리밖에 안 됩니다. 이거 야당 세력 전부 입 틀어막고 잡아놓고 공포 정치하겠다는 소리지 이게 무슨 정상적인 정치행위입니까? 자, 이런데 당 내에서 뭐 계엄 사과해야 된다면서 지금 장동혁 지도부 흔드는 자들은 뭡니까 도대체? 이런 점을 이야기하고 지적하면서 정치 투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층의 75% 정도가 계엄 사과하면 안 된다는 여론이 나오는 겁니다. 제가 어제 저녁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호영, 윤한홍
뭐 이성권, 뭐 엄태영, 조은희, 권영진 등등등 40여 명의 계엄 사과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특검에 대해서 12월 28일 3대 특검이 끝나고 2차 종합특검을 또 내년 지방선거까지 한다고 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입장 안 내냐, 입장. 현수막 하나 걸고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하라고. 지금 누구와 무엇을 위해서 싸워야 되는지, 투쟁의 방향이 어딘지 인식을 못하고. 보고 있으면 한심하죠, 보고 있으면은. 자, 이거 내리시고. 제가 이걸 먼저 이야기해야 되겠네. 윤한홍이라고 며칠 전에 장동혁 대표 그 면전에서 뭐 똥 묻은 개가 뭐 겨 묻은 개 나무란다 뭐 이러면서 장동혁 대표 직격한 적이 있죠. 뭐 당심 70% 안 된다. 지금 당심 70%로 내년 지방선거 후보자를 뽑는다고 하니까 그동안 뭐 일부 국회의원, 중진들 거기 줄대 가지고 지들끼리 리그 만들고 쉽게 이야기하면 브로커 카르텔 만들었던 자들이 당심 70% 지금 당원들이 일어날 게 지금 어마어마하게 보이니까 쫄아가지고 지금 막 흔들어대고 있는 거죠. 내년 공천 안 될까 싶어서. 그 중에 한 사람이 윤한홍인데 이거 중앙일보 기사 한번 검색 한번 해보세요. 장동혁 잠깐만 이게 기사가 있나? 아 여기 있네. 제일 마지막 기사 오늘 올려보세요. 보수 유튜버들 돈벌이용으로 장동혁 지지? 네. 윤한홍이 지금 마스크 쓰고 있는 저 모습입니다. 이게 이제 인용 기사로 지금 YP 뉴스에 올라와 있는데 여기 보면 저 중앙일보하고 오늘 저 윤한홍이가 인터뷰를 했어요. 윤한홍 사진 찾아서 한번 크게 한번 박아주세요. 윤한홍 여기 캡처를 내리고 윤한홍 여기 보면은 네, 윤한홍 사진을 하나 올려주세요. 뭐라고 하느냐면은 기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장동혁 대표를 똥 묻은 개라고 비판했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라고 했더니 우리 당이 지난 6개월간 민주당을 비판해도 공허한 메아리였다. 계엄이란 헌정농단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농단보다 더 큰 죄이기 때문이다. 원죄를 씻지 않고서 비판만 하는 건 내로남불이다. 뭐 윤한홍 의원 목사님이에요? 신부님이에요? 스님입니까? 원죄를 씻지 않고서 비판만 하는 건 내로남불이다. 뭐 어디 목사님이시 모양이구만. 뭐 목회자요? 원죄 이야기하게? 장 대표가 지금이라도 사과해야 되나? 당연히 해야 된다. 민주당의 국정농단이 계엄의 원인이라는 장 대표의 주장은 국민에게 외면받았다. 윤 전 대통령하고도 절연하고 새 출발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윤한홍이라는 자는 계엄 사과하면 안 된다는 국민의힘 지지층 74.5%의 여론을 받아서 정치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이 사람 정체성 뭐냐 이거예요. 민주당 도와주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이런 사람은. 이런 사람들은 민주당이나 개혁신당이나 진보당 도와주는 사람이다. 결국은. 그럼 둘 중에 하나예요. 제가 방송 중에 말씀드린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저쪽에서 이쪽에 보낸 스파이든가 하나는 본인의 약점이 잡히어서 저쪽에 유리한 발언을 하든가 그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뭐 이 윤한홍이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세요? 자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 정권에서 윤핵관으로도 불렸다. 갑자기 노선을 바꾼 것인가? 기자가 이렇게 물으니까 중앙일보 기자가 물으니까 윤 정부에서 청와대 이전 TF 팀장을 맡아서 친윤이란 인식이 생겼다. 그러나 전 정부에서 권력을 지닌 어떤 자리도 맡은 적이 없다. 비사를 얘기하면 끝이 없지만 다 차지하고 당과 대한민국을 살리자는 뜻이 더 컸다. 윤석열 대통령이 모르는 사람이다. 이 소리죠. 윤석열 대통령하고 뭐 관계도 안 좋은데 어떻게 지난번에 공천도 받죠? 예? 그리고 어떻게 청와대 이전 TF 팀장을 어떻게 맡죠? 그러니까 이런 자들이 아주 이게 인간적으로 한마디로 좀 상식을 벗어나는 짓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장 대표에게 배신자 소리를 들어도 된다고 했는데 라고 기자가 묻습니다. 그랬더니 윤한홍이 뭐라고 했느냐. 지금은 열성 유튜버와 지지자들이 듣기 좋은 말만 하려고 한다. 그런데 지도자라면 먼저 선거에 이겨야 할 것 아닌가. 배신자 소리를 들어도 선거에 승리하면 모두 갚을 수 있다. 기자가 또 묻습니다. 보수 유튜버들은 지금 윤한홍 씨를 윤석열을 배신한 사람이라고까지 말합니다. 라고 했더니 윤한홍이 뭐라고 했느냐. 선거에서 지면 보수 유튜버들이 책임을 지줍니까? 그들은 자기 돈벌이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들 목소리에 의존하면 계속 쪼그라들 수밖에 없다. 이 윤한홍의 발언을 보면 이게 지금 국민의힘의 중진이라고 하는 자들의 그야말로 인식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좀 허접하기 짝이 없죠. 보수 유튜버들이 돈벌이 하기 위해서 그 애국 활동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뭐 물론 일부는 그럴 수도 있겠죠. 일부는. 그런데 이영풍 TV를 포함한 여러 보수 유튜버들은 돈 벌기 위해서 이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세요. 전한길 씨 같은 경우는 수익 창출이 정지되었고 미국으로 가 있습니다. 지금 일종의 피신. 아마 앞으로 보수 유튜버들에 대한 탄압이 가시화될 수도 있습니다. 돈벌이를 위해서라면 지금 돈 벌려면 뭐 해야 됩니까? 매불쇼, 김어준 이런 게 돈 버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힘센 권력에 줄대어서 힘센 권력하고 뭔가 사업을 해야 돈을 벌지. 힘도 없는 지금 국민의힘 힘이 있어요? 장동혁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지금? 법안도 하나 통과시키지 못하는데 국회의원 뺐지만 겨우 달고 있지. 장동혁이 무슨 힘이 있어요 지금? 돈 벌려면 힘센 사람들하고 붙어갖고 사업해야 돈 버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윤한홍의 이 말은 정말 보수 애국 유튜버들을 모욕하는 명예훼손입니다. 이건 이자는 용서할 수가 없어요. 용서할 수가 없어. 말을 해도 그 정도가 있는 거지. 선거에서 지금 보수 유튜버들이 책임져주나? 그들은 자기 돈벌이 때문에 그렇게 한다.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어. 지금 뭐 기자가 또 이것도 뭐 물었네요. 장동혁 대표가 주말에도 보수 유튜버에 출연해. 이 보수 유튜버는 멸공TV죠. 신규정 교수하고 우리 장해찬 전 최고위원. 거기 나가서 꿋꿋이 나아가겠다고 했다. 이건 무슨 소리냐면은 그 방송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중동을 비롯한 올드미디어 그리고 당내 중진들 한빠들 이준석 개들이 내년 지방선거 공천 관련 이게 나가오니까 이제 마구 흔들어대는 거죠. 하지만 장동혁 대표가 뭐라고 했느냐. 자기가 생각하는 타임테이블이 있다. 타임테이블에 따라서 지금 잘 가고 있다. 그리고 이야기를 경청 잘하면서 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게 꿋꿋이 나아가겠다고 한 건데 윤한홍이 뭐라고 했느냐.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됐을 때만 해도 우리 당은 살려고 온갖 몸부림을 쳤다. 탈당하고 분당도 하고 그런 길을 거치면서 회생했다. 지금은 가만히 죽는 길로 가는 것 같다. 장 대표가 선거에서 지면 내 책임이라고 했지만 당과 나라가 절단나는데 혼자 무슨 책임을 지겠다는 것인가. 그럼 윤한홍이는 지금 무슨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윤한홍 의원은 무슨 책임을 질 수 있냐고요. 자기가 당대표예요. 내년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장동혁 대표가 오롯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윤한홍이가 무슨 책임을 지냐고. 윤한홍은 권리만 주장하지 책임은 안 지는 사람입니다. 이런 자들이 당 중진이라고 앉아서 훈수 두고 있는 거예요. 이 당이 장동혁 지도부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보고 있으면. 또 이런 이야기도 했네요. 기자가 장동혁 대표가 선 지지층 결집 후 중도 확장이라는 전략을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평가하시냐 했더니 윤한홍이 뭐라고 했느냐. 지지층은 이미 결집했다. 과거에 우리를 지지했지만 마음이 떠난 사람들을 공략해야 한다. 중도 확장 없이는 선거에서 필패다. 강성 보수만 모아 콘크리트를 치려고 한들 의미가 없다. 요게 바로 국민의힘 당을 망치는 일부 중진들의 못돼 먹은 버르장머리란 겁니다. 지지층이 지금 결집했다고요? 현장에 나가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현장에 안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윤한홍이 저 지역구가 있는 창원 마산입니까?
이 지역구가 어디죠? 여기에 사는 저 유권자님들 이 방송을 보시면은 이건 다음 공천 때 응징해야 됩니다. 응징해버려야 돼요. 응징. 지지층이 결집했다고? 지지층 결집이 지금 얼마나 지금 어렵게 하고 있는지 아세요? 윤한홍이 지금 지역구가 어디예요? 창원 마산 해원구네요. 창원시 마산 해원구. 이 방송 보시는 여러분, 창원시 마산 해원구 지역구에 윤한홍 국회의원이 있는 이 지역구에 사시는 내려주세요. 지역구에 사시는 분들 이 방송 보시면은 저런 사람들은 그냥 공천에서 응징해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적극 지지층들을 아주 무시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그 연단에 올라가기 힘들면 뭐 마스크라도 쓰고 한번 그 광장에 나와 봤습니까? 어찌어찌 줄 대가지고 공천 받아가지고 배지 달면 그 다음부터는 지지층을 아주 한마디로 개무시하는 국회의원들 아니냐고 이것들이. 이래놓고 이제 결정적이 되니까 윤석열 대통령하고 난 별로 관계가 없다. 딱 절연해야 된다. 하면서 지금 누구 좋은 소리 하는 거예요? 누구? 민주당이나 지금 좌파 세력 좋은 소리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약점 잡혔나? 명태균이한테. 기자가 이거 하나 더 묻습니다. 내년 지방선거 경선률에서 당심 비중을 70%로 확대하기로 했다라고 했더니 뭐라고 하느냐? 국민 여론조사 민심 100%로 해도 모자랄 판이다. 민심을 확대 반영해야 할 국면에서 거꾸로 간다. 여기 보면 이제 딱 답이 나오는 거죠. 지금요. 당심 70% 민심 30%를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주로 정치 오래 한 사람들입니다. 정치 오래 해서 자기 주호영 같은 사람들. 대구 바닥에 가면은 주호영이라는 이름 석자 들어본 사람이 많죠. 그럼 여론조사 오면 주호영을 찍겠죠. 그러면 그런 여론조사 하면은 주호영이 여론조사 비율이 많이 오고 마산 창원에 가면 윤한홍이라는 사람이 정치 오래 했으니까 그 이름 석자는 알잖아요. 정치 신인들에게는 잘 안 가죠, 손이. 그러니까 당원들 이 내용을 잘 아는 국민의힘이라는 주식회사의 주주들, 국민의힘이라는 주식회사의 주주들, 당원들이 70% 참여해서 지방선거 후보자를 뽑고 국회의원 후보자를 뽑는 이것이 정치 오래 하면서 고인물들에게는 치명타네, 치명타. 그러니까 민심 비율을 올려야 된다.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 유리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장동혁 지도부가 당심 70% 민심 30%라고 합니까? 당에 당성이 없다. 당성이. 당에 대한 충성도 로열티가 있고 전부 자기 동네에서 골목대장 노릇만 한다 이거예요. 어? 지역구 특히 경상도에 있는 지역구 국회의원들 주말 되면 서울이 없죠. 다 내려가죠. 다 금요일에. 가서 뭐 하느냐. 골목골목 다니면서 유권자 관리합니다. 왜? 다음에 공천 받으려면 인지도가 높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도의원 시의원은 아니다 이거예요. 지방정치는 도의원 시의원들이 하는 거지. 국회의원은 중앙정치다 이거. 중앙정치. 중앙정치 이슈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유튜브에도 출연하고 방송에도 출연하지. 윤한홍이가 지상파 종편 유튜브 나와가지고 민주당 좌파들하고 논쟁 벌이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지 자리만 유지하려고 하는 거지. 이런 자들이 중진이라고 덕지덕지 붙어가지고 장동혁 지도부의 당내 혁신을 가로막는 거예요. 안타깝죠. 보고 있으면 한심하죠. 한심해. 어제 주호영도 똑같은 거죠. 응? 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당신 100% 가야 된다.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대표 축구선수를 뽑는데 태극기 달고 나가지 일장기 달고 나갑니까? 예? 6학년 일반 반장을 뽑는데 왜 6학년 7반한테 물어보냐고. 6학년 1반한테 물어봐야지. 예? 여의도 초등학교 정교회장 뽑는데 왜 당산 초등학교 애들한테 물어봐야 되냐고. 그걸 상식적인 게 아니에요. 상식적인 거. 그 사람이 나가서 낙선해도 하더라도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당원들이 뽑은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나가서 낙선되더라도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국가대표, 우리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선수단이 태극기를 달고 나가서 일본 팀하고 붙었는데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겁니다. 이기면 좋겠지만 지더라도 그 국가대표를 응원했던 우리 국민들, 즉
국민의힘이라는 주식회사의 주주들은 계속 응원할 거란 말이지. 왜? 자기들이 뽑았으니까. 자, 여러분 지금 통일교 뇌물 폭탄이 떨어져가지고 마치 여야 정치권에 뭐 다 관련이 있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여론을 몰아가죠. 큰 줄기를 보셔야 됩니다.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십시오. 오늘 이영풍TV가 이 통일교 뇌물 폭탄의 본질에 대해서 나무가 아니라 숲을 보는 방법을 저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숲을 보는 방법의 핵심 키워드가 뭐냐? 한일 해저 터널입니다. 지금 전재수 해수부 장관 있죠? 지금 뭐 뇌물 받았다고 지금 일단 해양수산부 장관 자리 사임했습니다. 아마 빨리 수리될 거예요, 사표가. 전재수, 그죠? 통일교. 또 뭐 여러 사람 있습니다. 지금 거론됩니다. 근데 이게 뭐냐, 이게. 정치권이 다 썩어가지고 뇌물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통일교가 왜 전재수, 누구 왜 접근해서 뇌물을 주고 까르띠에 시계 주고 뭐 접촉을 하고 부탁을 했겠냐 이거예요. 그걸 이해하시려면 한일 해저 터널의 사업의 본질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사 올려보세요. 지금 뭐 조간신문에 보도된 거는 빨리빨리 지적하고 넘어가고 한일 해저 터널 이야기를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한일 해저 터널의 사업의 역사를 아시면 아하! 대한민국 정치권이 이런 식으로 다 연결되고 뇌물 구조가 가는구나. 이렇게 합리적 추론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제가 오늘 설명드립니다. 자, 전재수 해수부 장관 통일교 금품 뭐 몇천만 원 받고 까르띠에 시계 받고 윤용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특검에서 이야기한 게 좀 터져가지고 사표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지금 며칠 전에 부산으로 이전을 시작했거든요. 이사하자마자 바로 집주인이 바뀌어버리게 생겼습니다. 차기 해양수산부 장관은 누가 될 거예요? 저도 대충 누가 되실지 물망에 오르는 사람은 제가 알 것 같아요. 자, 그건 다른 이야기니까 넘어가시고. 그 다음 기사 한번 보세요. 통일교 관련 금품 수수 진술에 정치인 3명 거론, 뭐 전재수, 임종성, 김규환 등등. 요 기사를 내리고, 그 제가 그래픽 올려드린 거 있죠. 정치인 뭐 명단. 오늘 뭐 동아일보인가 어디 그래픽 난 거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전재수가 현금 4천만 원과 명품 시계 까르띠에 뭐 2개. 본인은 나는 전혀 어떤 금품도 받은 사실이 없다. 그 반론까지 제가 알려드립니다. 임종성은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정동영 통일장관 한학자 총재를 만났는데 금품은 거절. 근데 한학자 총재를 왜 만나죠? 정동영 장관이 예를 들자면 뭐 김장한 목사님이나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이나 또는 또 뭐 조계종의 뭐 그런 총무원장이나 종정들 만나는지 모르겠네요. 오늘 오전에 뭐 입장 낸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정진상 이름이 나왔습니다. 민주당 정무조정실장, 한반도 평화서밋 행사 관련 접촉했다.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 현금 수수했다. 여기에 지금 나경원 의원이 거론됐는데 어제 나경원 의원실에서 오늘 아주 강력하게 반박문을 내면서 이거 잘못 보도하면 전부 사법 대응하겠다. 법률 대응하겠다 선언했어요. 전화 뭐죠? 일정 조절한다고 뭐 연락이 온 거 그 정도인데 무슨 금품이 오고 갔다 이런 식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 해서 저는 오늘 여기서 뺍니다. 나경원 의원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대충 보면은 야, 이거 뭐 정치인들이 장관, 국정원장, 장관이 벌써 여기 2명이죠. 전재수 장관, 정동영 장관. 그리고 국정원장도 있습니다. 이재명의 측근층의 측근. 이 정도는 정진상 정도는 되어야 측근이라 할 수 있지. 측근 이름이 나왔습니다. 왜 이러냐 이게. 통일교가 왜 이런 사람들 접촉하냐. 지금 많은 언론 보도는 여러분 통일교가 뭐 정치인들한테 뭐 돈 갖다 줬다 뭐 이게 이제 현상에 보이는 현상. 여러분 옛날 어릴 때 그 무슨 공원에 가면 야바이꾼들 있잖아요. 눈으로 보이는 현상. 근데 그 현상 뒤에 숨어 있는 본질을 아셔야 됩니다. 그 본질 이야기 오늘 좀 하겠습니다. 내리시고요. 자, 통일교가 매입한 대규모 부지, 정치권 뇌물 논란에 다시 주목받는 한일 해저 터널 논란. 이 기사 한번 올려보세요. 통일교가 매입한 대규모 부지, 정치권이 다시 주목받는 한일 터널
한일 해저 터널. 자, 이거는요. 이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걸 아시면 이 그림이 보입니다. 전체 숲이 보여요. 숲이. 지금 나무 보시면 이 사건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누가 몇 푼 받고 그냥 감옥 가는 모양이다. 이걸로 끝나요. 그런데 숲을 보시면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이다. 지금 언론에 드러나지 않는 정치인들이 다 연관되어 있을 것이다. 라는 합리적 추론할 수 있어요. 통일교가 이게 언론 보도를 보면 그러니까 많은 언론 보도가 여러분 작년에도 나고 10년 전에도 나고 오늘도 나고 내일도 나고 하잖아요. 근데 이걸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입니다. 어떤 연결고리를 가지고 딱 끼워 맞추면 이거구나. 이게 본질이구나. 알 수 있죠. 그게 뭐냐? 한일 해저 터널입니다. 이 사진에 보시면은 부산 옆에 있는 가덕도 있죠. 가덕도 신공항 지금 짓고 있는 가덕도 저기 밑으로 해서 터널을 내 가지고 일본의 홋카이도 큐슈 스시마섬 대마도로 해서 일본 큐슈로 해저 터널을 뚫는 사업에 지금 통일교가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2023년 2년 전에 일본의 언론 보도를 보면은 마이니치 신문이 한일 해저 터널 사업을 담당하는 국제 하이웨이 재단이 통일교 관련 단체 기부로 약 14만 평을 매입했다고 보도했어요. 일본 언론에서. 어디에? 큐슈. 일본 쪽. 큐슈 지역에 땅을 매입했어요. 14만 평. 그리고 매입 토지 중에 그러니까 14만 평 중에 13만 평이 통일교 관련 단체에서 기부받은 것이다. 그럼 이게 넓이가 어느 정도 되느냐? 도쿄 야구장, 도쿄 야구돔 10개를 합친 것. 엄청 큰 땅이죠. 잠실 야구장, 여러분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야구장으로 생각해 보세요. 잠실 야구장, 부산 사직 야구장, 대구 야구장 등등 야구장 한 10개 정도 합친 땅이 통일교와 관련된 땅이 일본 쪽에 큐슈 쪽에 매입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 땅 주변에 터널을 파서 한국으로 연결한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관련 보도에 보면 큐슈뿐만 아니라 나가사키에서도 이런 비슷한 방식으로 토지 매입이 진행되고 있다. 자, 여기 사진 몇 카트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디 갔나? 요 관련 보도. 자, 아시아경제부터 올려줬어요. 일본 언론, 통일교, 한일 해저 터널 지으려고 14만 평 규모 토지 매입. 제가 방금 설명드렸죠. 요 내용입니다. 토지 매입에서 현금 사용됐다. 자, 이제부터 나오는 게 이겁니다. 두 번째, 조선일보. DJ 노무현도 한일 해저 터널 찬성. 민주당 또 친일 헛발질. 이건 지난번 부산시장 선거에서 나온 겁니다. 여기에 보면 사진도 나오죠. 큐슈에서 A루트, B루트, C루트. A루트는 큐슈를 출발해서 대마도를 거쳐서 어디로 가느냐? 진해 쪽으로 빠지는 거죠. 진해만 쪽으로 빠지는 겁니다. B루트는 거제도 쪽으로도 가는 것 같네요. C루트는 어디입니까? 부산항 인근, 그러니까 부산 신항 쪽에 가덕도 쪽으로 빠지는 겁니다. 이렇게 터널을 구상하고 있는데 이걸 한일 해저 터널에 다 찬성 의사를 내왔던 정치인들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그 다음 그래픽 한번 보세요. 이게 2021년 2월 4일 YTN 뉴스입니다. 김종인이 띄운 한일 해저 터널 40년째 검토 대상. 이 보도를 보면 김종인이 등장합니다. 또 그 다음 한번 보세요. 김종인이 뭐라고 하느냐 여기에. 일본에 비해 월등히 적은 재정 부담으로 생산 부가효과 54조 원 등등등 기대되는 사업이다라고 김종인이 한일 해저 터널을 띄웁니다. 자, 정치인 이름 나왔습니다. 김종인 나왔습니다. 그 다음 또 누가 나오느냐. 그 다음 사진 김대중 나옵니다. 정권 때마다 이 관련 보도 내용을 보면은 제가 관련 내용 보도를 좀 쭉 말씀을 드릴게요. 이 동영상을 제가 YTN 뉴스를 틀려고 하는 이 저작권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김종인이 뭐라고 했느냐? 일본에 비해 월등히 적은 재정 부담으로 생산 부가효과 54조 5천억 원, 고용 유발 효과 45만 명에 달하는 엄청난 경제적 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한일 해저터널 파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자, 그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 때도 그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 그 다음에 누구냐? 노무현 대통령. 이때도 한일 해저터널 회담에서, 한일 정상회담에서 미래를 위해 생각해 봐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자, 그 다음 사진. 이현주가 등장합니다. 이현주가 4년 전에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로 박형준하고 붙었죠. 그때 뭐라고 했느냐? 기자회견, 국회 나와서. 한일 해저터널은 부산의 백년지대입니다. 백년지 대계입니다.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지금 여러 명 나오죠. 김종인, 김대중, 노무현, 이현주. 거의 다 민주당 계열 정치인들입니다. 자, 그러면 정치인들이 한일 해저터널 만들면 무슨 득이 있죠? 무슨 득이 있나요? 득실이 뭐죠? 무슨 득실이 있나? 별로 득실이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이거예요. 왜 이런 이야기를 정치인들이 나서서. 그건 통일교한테 좀 부탁받은 거 아니에요? 아, 이런 이야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또 한 사람 더 나옵니다. 오거돈입니다. 부산시청 여직원 건드려가지고 감옥 간 오거돈이 부산시장 재임할 당시에 한일 해저터널 건설을 위한 용역 발주를 했어요. 이 전부 다 민주당입니다. 재임 중이던 2018년 11월 보고서 형식으로 발간을 했고, 구체적인 공법이나 시민의식 조사 등이 담겨 있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9천만 원의 부산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어서 용역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오거돈 나왔습니다. 자, 여기 오거돈 시장 시절에 용역서 내용을 보면은 어떤 내용이 있느냐. 자, 오늘 자료가 많아서 제가 조금 이 관련 보도를 누가 했느냐. 예, 이 사진 잘 보세요, 여러분. 제가 오거돈 부산시장 재임 당시 이 용역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권영세 의원실 제공인데 9천만 원의 연구 용역 비용이 투입됐고 한일 해저터널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누가? 오거돈이. 이 용역 보고서 안에 나온 사진인데, 일단 후쿠오카하고 부산을 연결해서 한일 해저터널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육로로 인천, 화성, 평택, 당진으로 가서 또는 옹진으로 가서 또 해저터널을 파서 어디로 가느냐? 중국으로 연결한다는 구상입니다. 그래서 중국 칭다오로도 가고 베이징로도 가고 상해로도 가고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에 따르면은 구체적인 공사 시점이 2021년입니다. 공사 기간은 20년 정도 걸릴 거다. 이렇게 봤습니다. 1차 영향권으로 부울경 지역, 대구 경북, 그리고 호남권. 일본은 큐슈, 시코쿠, 추코쿠, 긴기가 이제 그 간사이 지방 아닙니까? 오사카, 고베. 한일 해저터널의 생산 파급 효과 20년간 61조 정도 된다. 부가가치 유발 효과 20년간 20조쯤 된다. 취업 유발 효과는 20년간 38만 명이다. 이런 보고서가 나왔어요. 그런데 2019년에 이 보고서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어서 사업이 중단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지도를 보면 왜 이 사람들이 이 한일 해저터널의 구상이 뭐냐? 이 사진이 하나 더 있나요? 거기 한학자 총재가 한일 해저터널 부지를 시찰하는 모습 사진? 그거. 지금 문선명 총재가 사망하고 지금 한학자 씨가 총재죠. 통일교 총재. 한학자 총재가 한일 해저터널 부지를 시찰하는 모습이라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사진 출처는
국제 하이웨이 재단입니다. 왜 통일교가 이렇게 한일 해저 터널에 목을 맬까? 한일입니다. 한국, 일본. 왜 이렇게 목을 맬까? 여기에 보면 히스토리가 나옵니다. 1981년도에 문선명 전 총재가 한일 해저 터널 이슈를 공표하면서부터, 이게 그러니까 45년 전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벌써. 통일교와 관련된 연구단체들이 연구를 시작했고, 한일 터널 연구회도 설립되었어요. 근데 여기에 일본의 자민당 계열의 일본의 우익 정치인들이 호응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으로 모리 요시로 전 총리가 한일 해저 터널 건설을 제안했습니다. 자민당의 주요 추진 과제로 설정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여기에 대응해서 김대중, 노무현, 김종인, 이현주, 오고돈 줄줄이 나옵니다. 민주당 쪽 인사들이 선거 때마다 이슈가 터져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번번이 부적합 판정을 받아요. 이게 사업성이 없다. 사업성이 없다. 그런데 왜 이걸 추진하느냐? 여기 보도된 걸 보면, 일본의 마이니치 신문이나 이런 데 보도된 걸 보면은 이 사업에 관여했던 교수나 기술자 등이 발언하는 내용을 보면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뭐냐?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섬뜩한 이야기인데, 전 통일교 신자라고 밝힌 나카마사 마사키 가나자와 대학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언론에. 한일 해저 터널은 통일교에서 메시아를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의 필수 요소로 지상천국 실현을 위한 것으로 추진해왔다. 한일 해저 터널은 통일교에서 메시아를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의 필수 요소로 지상천국 실현을 위한 것으로 추진되어 왔다. 자, 여기서 핵심 키워드가 뭡니까, 여러분?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입니다.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이 뭐예요? 여러분, 들어본 적 있어요? 자, 이제 사진 내리시고.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 일제시대 때 일본 군국주의가 조선을 먹으면서 무슨 이야기 했죠? 대동아 공영권. 여러분, 1930년대에 일본이 진주만을 공습하면서 불법 침공하면서 발생한 전쟁이 태평양 전쟁입니다. 그래서 태평양 전쟁이라 우리는 표현하지만 일본 군국주의자들은 대동아 전쟁이라고 합니다. 뭐냐? 큰 동아시아. 큰 동아시아의 중심이 일본이다! 그걸 이루는 것이 일본 군국주의 세력은 대동아 공영권이라고 합니다. 대동아시아가 함께 번영하고 잘 살 수 있는 국가 체제, 그게 대동아 공영권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중심이 되고 1등 국민, 조선은 3등 국민, 중국 애들도 3등 국민, 이런 식으로 해서 대동아 공영권을 만드는 그 과정이 바로 일본 군국주의가 조선과 중국을 침략하는 핵심 이데올로기죠. 근데 여기에 전 통일교 신자라고 밝힌 일본 대학 교수는 뭐라고 하느냐?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의 필수 요소. 즉 뭐냐? 일본, 한국, 중국,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의 필수 요소. 이 같은 거죠. 개념이 같은 거라니까요. 개념이 비슷해요. 자, 그 사진 한 번 더 올려주세요. 자, 그런데 구상은 그렇게 갑니다.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의 필수 요소로 그 한일 해저 터널을 뚫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 일본 언론의 보도가 뭡니까? 14만 규모 토지 매입했다고 하죠. 저걸 하기 위해서 14만 평 규모의 토지 매입, 그 기사 사진 올려보세요. 그럼 이게 뭡니까, 여러분? 한일 해저 터널 공사하려면 땅 매입해야 되죠. 정부가. 일본 정부는 큐슈에 있는 땅 매입해야 되죠. 한국 정부는 부산항, 부산 신항 주변에 땅 매입해야 되겠죠. 그럼 토지 보상 들어가죠. 그죠? 그럼 뭐냐, 이게? 이 부동산 투기 아니냐, 이거예요. 여기 한 분이 올려주는 거 일본판 1대1로다 이거예요. 일본 애들은 섬나라니까 대륙과 차를 타고 육상으로 이동하는 걸 선호합니다. 배 타고 가는 것보다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런 사업에 일제시대 때는 대동아 공영권이었지만 이제 전쟁이 끝나고 평화 시기인데 갑자기 통일교가 나타나서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의 필수 요소로 한일 해저터널 사업을 구상해왔다. 그건 1981년 사망한 문선명 전 총재의 거의 유언과 같은 유훈과 같은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40몇 년 동안. 그리고 그 한일 해저터널 사업지로 예상되는 주변의 땅을 통일교 관련 땅들이 많다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이걸 누가 나서서 이야기를 해주느냐? 민주당 정치인들. 자, 민주당 정치인을 한번 다시 사진 하나씩 봅시다. 첫 번째, 김종인은 민주당에서 온 사람이죠. 뭐라고 합니까? 일본에 비해서 월등히 사업성이 있고요. 생산 부가액가 54조입니다. 김종인 항일 해저터널 찬성. 그 다음 김대중 정권마다 한일 미래를 위해서 한일 해저터널 필요하다. 그 다음 누구? 김대중 다음 노무현 한일 해저터널 필요합니다. 그 다음 또 누구? 이현주 직전 지방선거 부산시장 후보 국민의힘으로 왔다가 민주당으로 튀어버린 이현주 한일 해저터널은 부산의 백년지 대계입니다. 부산을 먹여 살릴 수 있는 100년에 대한 플랜입니다. 그 다음 또 누구? 오고돈 현역 시장 때 한일 해저터널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용역을 실행했다. 이러면 답 딱 나오죠, 여러분. 그 다음 또 있나요? 이게 마지막이죠. 자, 지금 거론된 이름의 오고돈, 이현주, 김종인, 노무현, 김대중 이 좌파 성향 정치인들이죠, 다들. 근데 좌파 성향 정치인들이 일본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토착 외구! 일본 가지 말자! 일본 물건 사지 말자 하죠. 그런데 한일 해저터널의 전도사가 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한일 해저터널의 전도사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역설적인 시츄에이션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역설적인 이 시츄에이션을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러면 저는 이 관련 취재로 보면은 이현주, 오고돈, 김종인, 김대중, 노무현, 통일교가 무슨 상관이죠? 사람이 갑자기 없던 말 하면 그건 반드시 연결고리가 있는 겁니다. 이권이 있든지 자리가 있든지 그 의심을 할 수밖에 없죠. 자, 내리시고요. 지금 한일 해저터널하고 똑같은 터널이 영국하고 프랑스에 있습니다. 도버 해협 터널이라고. 거기도 밑으로 팠죠. 거기 기차가 다닙니다. 기차가. 자, 많은 해운항만 전문가들은 국내에 한국의 해운항만 전문가들은 뭐라고 하느냐? 한일 해저터널 파면 부산항이 망해버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원래 부산항이 뜨기 전에 동북아시아의 최대 항만은 오사카 옆에 있는 고베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1994년도 고베 대지진이 나면서 고베로 들어가던 미국에서 오던 큰 배, 중국에서 오던 큰 배가 다 부산항으로 몰려버렸습니다. 왜? 항만시설이 다 주저앉아가지고. 그런데 그래서 지금 부산항이 여러 가지 컨테이너 화물 처리하면서 세계 거의 10등 안에 들어가는 항만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기 한일 해저터널이 뚫리면 어떻게 되느냐? 다시 일본의 고베항이 동북아시아의 큰 항만이 될 수 있다. 즉 부산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경유지가 된다 해서 국내에 있는 해운 항만업계 전문가들은 한일 해저터널 이야기하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저거 하면 안 된다. 하면은 한국 해운산업 곤란해진다. 왜? 배가 있어야 화물을 실어 나르지. 밑에 터널이 뚫리면은 그냥 트럭으로 실어 나를 거 아니냐고. 가까우니까. 이게 멀면 기차나 그 배가 유리하지만 가까우면 터널로 트럭으로 실어 나르는 게 더 유리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부산항은 망한다 이거예요. 한국은 그야말로 일본 세력이 대륙으로 가는 경유지. 고속도로로 치면 그냥 휴게소처럼 전락해버린다. 지금 여러분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대구 경북에 사시는 분들 많죠. 대구 경북에 옛날 방직 공장이 있고 뭐 무슨 공장이 있고 이럴 때는 생산 기반이 있으니까 고용 창출도 잘 되고 먹고 살만한 도시였습니다. 지금 대구 어떻게 돼 있습니까? KTX가 지나가 버리잖아요. 그냥 대구는 아파트만 남아있어. 지금 공장 있어요. 공장 뭐 그럴듯한 공장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지역경제가 쪼그라들죠. 이 똑같은 거예요. 원리가. 한일 해저터널이 생기는 순간 부산을 중심으로 한 대한민국 해운 항만 산업은 쪼그라들고 망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걸 하자고 하는 세력이 통일교 세력이고 이걸
띄워주는 세력이 민주당 주요 정치인들이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어떤 커넥션이 작동하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한일 해저터널 카르텔 복마전이다. 이렇게 칭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큰 그림이 보이십니까? 전재수가 까르띠에 시계 받고 몇 천만 원 뇌물 받고 했다는 그 주장 본인은 지금 부인합니다. 그건 나무 한 그루밖에 안 됩니다. 한 그루의 나무예요. 그 나무는 베어버리면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그런데 그 뒤에 숨어있는 거대한 숲을 보셔야 돼요. 그게 바로 한일 해저터널입니다. 한일 해저터널과 관련된 각종 이권 사업. 일단 부동산 매입해서 팔아야 되죠. 그럼 땅값이 오르겠죠? 돈 벌겠죠? 그죠? 그 대형 국책공사 하는 인근에 땅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보상받죠? 대규모로 보상받습니다. 부동산 투기 사업이죠, 일종의. 예? 그죠? 그럼 거기서 또 공사 들어가죠? 뭐 만들죠? 휴게소 만들죠? 그럼 토지 보상 들어가면서 각종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면 누가 돈 버냐, 이거? 누가? 한국의 해운 항만 사업은 주저앉고 망할 수가 있는데 누가 돈 버냐, 이거? 누가? 그럼 그 돈을 누가 뜯어먹느냐, 이거예요. 이게 바로 카르텔 복마전의 구조죠. 이제 큰 숲이 보이십니까? 전재수가 오늘 해수부 장관을 그만두고 그 다음 사람이 들어오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일 해저터널의 복마전 카르텔을 이해하시면은 다 보인다는 거예요. 다. 아하. 이런 식으로 나라 말아먹는구나. 겉으로는 토착 외구가 어떻고 일본 물건 사지 맙시다. 일본 가지 맙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반일 감정 자극하던 자들이 일본 가서 도쿄 신주쿠 가서 놀면서 스시 먹고 이빨 쑤시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매국노들입니다. 매국노들. 대한민국 망치는 매국노들. 현대판 2025년판 매국노들. 지금 여기 정치인 이름이 또 등장해요. 지금 그 특검이 통일교 관련해서 청탁이나 이런 거 나왔다는 2022년 강기정 강주시장, 이용섭 전 광주시장, 김용록 전남도지사를 후원했다는 통일교 측의 진술. 이건 정치자금 후원했다는 소리거든요. 쪼개기 이런 걸로. 특검은 이 수사 안 합니다. 기소 대상에서 제외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정권의 이 특검이 호남 지역 지자체장은 기소 대상에서 제외해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간다 이거예요. 그리고 지금 정진상 이름이 나오니까 대통령실이 발끈해가지고 여야를 가리지 말고 수사하라. 여야를 가리지 마요. 전부 다 민주당인데. 한일 해저터널 찬성했던 정치인들이 김대중, 노무현, 김종인, 이현주, 오거돈 전부 민주당인데. 정진상까지 나오네. 정진상까지.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오늘 조선일보 보도 보면 이 통일교 관련 의혹이 대통령 측근 인사로 번지는 걸 가장 경계한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뭐라고 합니까? 종교재단적으로 해체시켜버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 그 통일교 세계본부장인가? 법원에 나와서 민주당 인사들 이야기할 것 같이 하루 전 이야기하더니 이야기를 안 하잖아요. 큰 그림이 보이십니까? 전재수가 큰 그림이 아닙니다. 한일 해저터널이 큰 그림입니다. 이 큰 그림을 이해할 수 있는 이슈가 바로 한일 해저터널 복마전 카르텔입니다. 자, 송원석 원내대표가 지금 정당에서도 많은 정보를 듣겠죠.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통일교 총재 만나서 큰 절 올린 적 있나? 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건 또 다른 그래픽을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채널A에서 그 전날 보도가 났어요. 채널A 그 그래픽 한번 봅시다. 채널A가 보도한 겁니다, 이거. 직접 한학자 총재 뵙겠다고 연락이 왔다. 누가? 그 다음 사진요. 그 구속 기소돼서 결심 공판에서 최후 진술했던 저 사람 이름이 뭐였더라?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직접 뵙겠다고 한학자 전 총재를 통일교 총재를 직접 뵙겠다고 이재명 측근 국회의원이 접촉을 한 시도가 있었다.
그죠? 그 다음 그래픽 한번 보세요. 내용이 나옵니다. 통화 녹취록 내용이 뭐라고 나오느냐. 후보자가 그때 대선 후보자가 이재명이니까 후보자나 사모가 움직이기 어려우니까 사모가 김혜경 아닙니까? 저쪽에서는 A 의원이 본부장님을 뵙게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이 통일교 이제 신도들끼리 이야기입니다. 아, 후보가 직접 또는 김혜경 사모가 움직이기 어려우니까 저쪽에서는 국회의원의 한 친구가 본부장님을 직접 뵙겠다. 또 그 다음 그래픽 한번 보세요. 근데 이재명이 직접 연락 왔어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직접 한학자 총재님을 뵙겠다고? 예, 제가 지금 정진산 쪽에 확인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야, 이거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실에서 발끈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지금 대통령실은 여기에 대해서는 뭐 근거 없는 이야기다라고 부인하겠죠. 예. 채널A 보도입니다. 이 보도가 나오자 송원석 원내대표가 이재명 통일교 한학자 총재 만나서 큰절 올린 적 있는지 답해라. 답을 안 하죠. 예? 가령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가 통일교 한학자 총재한테 가서 절하고 뭐 그렇게 했다면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그죠? 지금 뭐 정교 분리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말은 그렇게 합니다. 이 보도가 지금 상당히 심각한 보도 같아요. 근데 여기는 녹취록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보도는 참고하실 부분은 이재명 쪽이 연락했다는 내용과 이재명이 직접 연락했다는 내용이 혼재되어 있어서 실제로는 이재명 당시 후보가 직접 연락을 했다는 뜻인지는 확실치 않다. 이렇게 반론을 넣어놨습니다. 채널A가. 어쨌든 대선 캠프 측에서 한학자 총재 쪽하고 한번 접촉을 해봐야 되겠다. 이건 맞는 것 같죠. 그죠? 뭐 직접 전화를 했든 그러지 않든 간에. 자, 장동혁 대표가 자, 이거 내리시고요. 통일교가 위법이어서 해산되어야 한다면 민주당도 해산감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제 당 중앙 여성위원회 발대식에서. 그리고 또 하나는 통일교 신도들이 민주당, 국힘당 양쪽으로 다 당원 가입을 했다고 합니다. 특검은 국민의힘만 수사했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여기 여의도에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특검이 와서 당원 명부 확인해가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통일교 신도들은 위에 뭐 지시를 받아서 오늘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이거는 국민의힘 가입하라고 했더니 가장 먼저 항의를 한 건 전라도와 제주 지역을 담당한 사지구장 이모 씨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사지구장 이 씨가 교인들이 다 민주당 성향이 강한 전라도 사람들인데 어떻게 국민의힘에 가입시키냐? 라고 반대했다고 합니다. 경기도와 강원 지역을 담당하는 이 지구장도 윤영호 지금 재판받고 있는 국민의힘 당원 가입 지시에 반대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충청권을 담당한 유 씨는 지역에서 교류해온 민주당 의원들의 실명을 언급하면서 교인들을 국민의힘에 입당시키라는 윤영호의 지시에 난색을 나타냈다고 특검에 진술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림이 딱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한일 해저터널 사업을 위해서라면 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 이거 아닙니까? 그죠? 민주당이 권력 잡았을 때는 이 윤영호가 그 이야기 했잖아요. 문재인 정권 시기에는 문재인이 대통령이었을 때는 민주당 쪽이 더 친했다는 거예요. 왜? 한일 해저터널 사업해야 되니까. 근데 윤석열 때 되면 또 이쪽으로 더 친했다가 지금은 또 민주당 쪽이 더 친해야 되는데 이 사달이 난 거예요. 지금. 이 사달이 난 거라고. 자, 그런데 특검의 문제가 뭐냐? 특검은 이러한 진술을 확보하고도 민주당 쪽 인사들은 기소 대상에서 제외시켜버린다든지 수사를 안 했다는 겁니다. 오로지 국민의힘 당원, 국민의힘에 가입한 당원들 그 의혹만 겨냥해서 수사를 벌였고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 와서 당원 명부 가져간다고 그 난리를 친 겁니다. 민주당에는 가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에 국민의힘 쪽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통일교 신도들 명단하고 국민의힘 당원 명단하고 이게 비교해 보는데 그럼 민주당은 민노총 명단하고 민주당 명단하고 확인해봐라 이렇게 대응을 했죠. 근데 지금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 생각을 못한 거죠. 통일교 신도들이 국민의힘에도 가입하지만 민주당에도 가입했을 것이다. 그럼 민주당도 털어봐라 이렇게 해야 되는 그죠? 결국 왜 그랬느냐 결국은 한일 해저 터널 한일 해저 터널 사업을 해야 부동산 사업도 하고 거기 각종 어마어마한 규모의 토목 사업이 벌어지니까 콩고물이 떨어지겠죠.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정치권이 통일교의 뇌물 폭탄이 떨어져서 특히 민주당 쪽으로 대참사가 지금 벌어지고 있다. 앞으로 오늘 제가 보여드린 그 정치인들 다시 한번 보여줍시다. 사진. 김종인이부터 한번 보여주시죠. 김종인부터. 자, 김종인 한일 해저 터널 아주 고용 유발 효과 좋고 한일 해저 터널 사업 해야 됩니다. 찬성. 김종인. 그다음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저 일본의 그 수상인가요? 정상회담 하면서 한일 해저 터널 필요하죠. 또 노무현 저 사람이 그거 아닙니까? 총리 아닙니까? 왼쪽인 사람이 한일 해저 터널 필요합니다. 노무현. 그다음 이현주 4년 전에 부산시장 국민의힘 후보로 나왔던 지금 민주당은 튀어버린 이현주. 한일 해저 터널은 부산의 백년지 대계입니다. 부산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백년지 대계입니다. 한일 터널 생기는 순간 한일 해저 터널 생기는 순간 부산의 해운 항만업은 망한다니까. 무식한 소리를 하고 앉아있네. 그 다음 오거돈 아예 한일 해저 터널 사업을 해서 용역 보고서까지 만들어냅니다. 쭉 그러면 아시겠죠? 한일 해저 터널은 이제 썸머리를 합니다. 제가 요 관련해서 한일 해저 터널은 일본의 우익들이 일본 군국주의 시절을 추억을 하면서 동아시아의 중심이 일본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일본판 1대1로 사업을 성공시키는 교두보가 한일 해저 터널입니다. 한일 해저 터널이 뚫리면 그 다음부터 인천 어디에서 저 찡따오 산둥반도로 또 한중 해저 터널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배로 가지 않고 차로 갈 수 있는 일본판 1대1로 사업의 시작점이 뭐냐? 한일 해저 터널이다. 한일 해저 터널 인근 그 공사 예상되는 부지 인근에 통일교 땅이 많다. 집중적으로 매입했다. 현찰로. 지금 일본의 마이니치 신문에 나왔잖아요. 그러면 누가 돈 버냐 이거예요. 제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누가 법니까? 돈을 누가 버냐고 결국. 그러면 정치인들이 왜 이걸 띄우냐 이거예요. 왜 이걸. 그게 맨입으로 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맨입으로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이 사건은 정치인의 이름이 더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저는. 지금 여기 쭉 보여드린 정치인들 있죠. 김종인, 김대중, 노무현 돌아가셨으니까 두 분은. 이현주, 오거돈. 저 그냥 맨입으로 저런 이야기 했겠어요? 저는 아주 의심이 되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의심되시지 않으세요? 자, 다음 기사 올라갑니다. 민주당 전재수 장관 금품 수수 의혹 공소시효 만료 위에 특검이 밀었다. 특검이 얼마나 정치적이었나. 정치자금법 사건은 공소시효가 7년입니다. 7년. 2018년에 만약에 전재수가 문재인 정권 시절에 통일교로부터 까르띠에 시계 받고 수천만 원 받았으면은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사건을 특검이 인지한 시점은 지난 8월입니다. 8월이면 12월, 11월, 10월, 9월, 8월이면 5달 전. 보수적으로 봐서 넉 달 전입니다. 넉 달 전. 넉 달 전에 전재수에게 수천만 원의 돈이 가고 까르띠에 시계도 가고 했다는 걸 인지했는데 특검은 그동안 뭐 했느냐? 아무것도 안 했죠. 근데 딱 보니까 공소시효가 곧 다가올 것 같습니다. 특검 민중기 특검이 이걸 정리하면서 어디로 던져버리고 튀어버렸습니까? 국가수사본부. 경찰로 던져버리고 튀어버렸어요. 그래서 경찰이 부랴부랴 신속한 수사에 착수한다고 하죠. 이 수사 착수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하나만 하죠. 사실은. 오늘 조선일보 사설에 점점 드러나는 민중기 특검 범죄, 공수처가 명운 걸고 수사해야 된다. 민중기 특검은 뭐라고 했느냐? 특검법상 이번 사건은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안 된다. 이거 거짓말입니다. 왜? 이번 3대 특검은요, 이재명 정권의 뭐 사냥개 역할을 한다고 비판받는 이번 특검은요, 별건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김건희 잡아 넣으려다가 뭐 안 되면 별건 수사. 다 나오잖아요. 권성동 구속. 근데 전재수는 별건 수사 안 됩니까? 왜 수사 안 하지? 이 궤변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퉁치고 자기는 도망가 버린 거예요. 공수처 수사하라. 지금 공수처가 이 수사하겠습니까, 여러분? 공수처가 수사할까요? 동아일보 오늘 사설도 이게 났습니다. 전재수의 4천만 원 명품 시계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하라. 특검이 전재수 관련 진술을 확보한 것은 올해 8월이다. 넉 달 전에. 특검법에는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관련 범죄도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다. 그 조항을 근거로 통일교 측에서 1억 원 받았다는 혐의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구속 기소되었다. 정치자금법 공소시효 7년. 근데 전재수는 왜 안 잡아놓죠? 그러니까 특검이 그야말로 편파 특검이다. 불공정 특검이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게 상황이 재미있게 돌아갑니다, 여러분. 자, 이거 내리시고요. 전재수는 어떻게 했는지 이제 사라졌습니다. 자, 그러면 전재수가 부산시장 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나오죠, 이거. 지금 뭐 수사받고 재판받아야 되는데 정치 생명 끝나는 거예요, 이래 되면. 자, 그러면 전재수가 빠지게 되면 민주당 쪽에 부산시장, 그러니까 지금 얼떨결에 내년 6.3 지방선거 중에 경부선 라인의 출발점이자 종착역 부산시장 선거가 관심을 갑자기 확 받게 됐습니다. 불이 붙었습니다. 자, 그런데 좌파 진영의 부산시장 후보 여론조사한 게 있어요. 한번 올려보세요. 이거 네, 뉴스토마토. 네, 이거 한번 올려보세요. 예, 범진보 부산시장 후보 경쟁력. 여기 보시면은 이 뉴스토마토 보도입니다. 10월달에 난 보도입니다. 여기 보면 전재수가 1등이죠. 28%. 여론조사니까 제가 이건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사는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있는데 자동응답 ARS로 했고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표본 오차가 6.2%포인트죠. 그 다음에 지난 10월 13일 14일 부산광역시 거주 성인 남녀 1,003명. 자, 이렇게 조사했더니 어떻게 나왔느냐. 전재수가 1등이죠. 전재수가 만약에 사라지면 1등이 누구냐? 조국입니다. 조국당 대표 조국. 그 다음 2등이 박재호입니다. 박재호 씨는 구 YS계 정치인으로 정치 오래 한 사람입니다. 꼬마 민주당 시절에 그쪽으로 따라 나선 사람이죠. 박재호. 그 다음에 이재성 씨는 아주 신인입니다. 저하고 나이가 같아요. 지난번 총선 때 초선으로 첫 번째로 그 국회의원 예비후보 등록한 사람입니다. 최인호 씨는 재선입니다. 친문계죠, 친문계. 청와대 비서관, 홍보수석실의 비서관도 했고,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전재수가 빠지면 산술적으로 그럼 제일 누가 유리합니까? 조국이죠. 그래서 조국이가 뭐라고 했느냐? 조국이가 뭐라고 했느냐? 그 조국 관련 기사 하나 있죠. 올려보실래요? 조국 관련 기사 있을 텐데.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정정당당하게 돌파하라. 없나요? 없으면 놔두세요. 예, 없으면 놔두세요. 조국이가 이게 어제 한 이야기입니다. 민주당은 정정당당하게 돌파해야 된다. 왜 그러겠습니까? 이 전재수가 사라지면 조국이가 부산시장 나가면은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조국이 정정당당하게 돌파하라. 또 방송에서 경찰 국가수사본부의 사건을 빨리 넘기고 국수보는 책임지고 조사해야 된다. 이 말은 무슨 소리입니까? 빨리 전재수를 잡아 넣어라 이 소리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부산시장 유리할 수도 있다. 즉 민주당 계열의 부산시장 후보는 조국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멘트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국민의힘을 한번 봅시다. 어떻게 되어 있는지. 국민의힘 후보들은 범보수 부산시장 후보 박형준 20.8%. 자,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뉴스토마토 보도입니다. 뉴스토마토 10월달 보도입니다. 자, 전재수가 사라지면은 지금 박형준 시장 입장에서는 아이고 땡큐. 땡큐. 잘 되었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뒤로 조경태 뭐 이렇게 참 조경태 씨가 뭐 나름 부산에서 민주당 국민의힘 하면서 육선했다고 하는데 참 이런 분이 부산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것 자체가 뭐겠습니까? 이거 인지도지, 인지도. 그래서 당심 70%로 당원 여론조사에서 시장 후보 뽑자는 걸 이자들이 극렬 반대하는 거예요. 당원들이 투표하면 이게 나오겠어요? 박형준 시장이나 조경태 후보가 후보 될 수 있겠습니까? 당원 70%로 하면. 그러니까 박형준 시장의 스피커, 대변인이라고 하는 이성건 의원이 당심 70% 하는 거는 이건 자해행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끼리 카르텔이 있어서 그런 이야기 할 줄 모르겠지만 국민들은 부산에 있는 당원들은 그런 사람을 원하지 않는다고. 그런 사람을 정말 실력 있고 선명한 사람을 원한다고. 뭐 단식이라도 한번 해봤나? 대한민국 지키기 위해서 뭐 삭발이라도 한번 해봤어요? 뭐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거죠. 네. 관련해서 지금 부산일보 뭐 국제신문 부산에 있는 국제신문이 보도를 막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전재수가 이제 이거 내리세요. 전재수가 부산일보는 돌발 악재라고 표현을 하네요. 돌발 악재. 부산시장 선거 판세가 요동친다. 제가 볼 땐 요동칠 거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당심 70%거든요. 당심 70%로 했을 때 박형준 시장이나 조경태 의원이 당심의 선택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방송 보시는 특히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는 대구, 경북 지역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당심 70%를 하면 여러분 이진숙을 찍겠습니까? 추경호를 찍겠습니까? 그 다음에 주호영을 찍겠습니까? 당심 70%를 하면. 답이 딱 나와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난리를 친다 이거예요. 잘 다니던 회사에서 해고됐습니다. 외롭고 힘들었습니다. 내 혼자 이렇게 외톨이가 되는 거 아닌가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니까 많은 외국 국민들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혼자 가면 외로운 길이지만 같이 가면 즐거운 여정이 됩니다. 나라를 지키고 대한민국 정치 혁신을 바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우잘사 회원에 가입해 주십시오. 우파는 잘 싸워, 우리도 잘 싸워. 우잘사 회원에 가입하시면 나라를 살리고 대한민국 정치를 혁신할 수 있습니다. 우잘사 회원이 되셔서 다 같이 손잡고 즐거운 여정에 동참합시다. 우잘사 화이팅!